안녕하세요. 7주차 프로세스 설계 및 배치 결정 공부하겠습니다. 1강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학습 목표는 공장의 공정 설계를 할 수 있다. 학습 내용은 공정 설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 설계입니다. 공정 설계, 우리가 영어로 프로세스 디자인이라고 하죠. 공정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정 선택을 할 때, 의사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원가입니다. 원가가 즉 비용이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품질입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니 가능하냐. 어떤 공정이 더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얘기죠. 세 번째는 납기를 잘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QC 들어가죠. 여기서 납기가 바로 나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정 선택을 하느냐의 의사 결정이 바로 원가에 영향을 주고 품질에 영향을 주고 납기에 영향을 주고 유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로 공정 선택은 생산 쪽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사 결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공정 설계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죠. 이런 거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데 그림 7-1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세부 설계도나 설계 명세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제품, 프로덕트를 갖다가 애널리시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제품 분석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조립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분석한다거나 또는 작업 공정 도표를 가지고 제품을 분석하기도 하고 또는 공정 흐름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제품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제품 분석이 끝나게 되면 이제 어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면 자체 공장에서 이 제품을 또는 부품을 만들어야 되는지 즉 제조할 건지 또는 다른 데에서 우리가 구매를 해와야 되는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라고 합시다. 자동차라고 하는 전체 하나의 제품을 보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품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부품이 들어가는 것이고 자동차 타이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회사,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 거냐 외부 타이어 공장에서 사올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제조와 구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하면 make or buy decision입니다. 우리가 make or buy decision 할 때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원가나 품질이나 납기나 유연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제조할 건지 구매할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에서 제조를 한다고 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어떤 공정을 선택하느냐고 한계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구매를 해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하기로 결정된 그 제조물에 대해서 가장 그 제조물에 적합한 공정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공정을 선택하려고 하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투자 결정 문제를 봐야 됩니다. 과연 투자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을 어느 정도 조달하면 그것이 가능한지를 봐야 됩니다. 자본 조달에 관련된 결정이 바로 투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기존의 설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기존 설비 여부 그리고 투자 결정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그 여력 그런 걸 고려해서 우리가 공정을 선택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자 결정할 때 돈을 많이 우리가 자본 조달이 가능한다고 하면 자동화된 라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자본을 조달하는데 어느 한계가 있다고 하면 뭐 자동화된 공장을 갈 수 없고 수공업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 결정이나 기존 설비가 공정 선택에 영향을 줘서 이제 공정 선택이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공정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제품을 분석하는 거예요. 제품 분석. 그래서 제품의 설계 명세서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그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품 생산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림이나 도표, 즉 문서를 만드는 단계가 바로 제품 분석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생산 운영 관리 분야에서는
제품 분석을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조립 도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작업 공정 도표, 세 번째가 공정 흐름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조립 도표, 영어로 우리가 어셈블리 차트라고 하는데 조립 도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품 구성 도표입니다. 제품 구성 도표, 제품은 프로덕트죠. 구성은 스트럭처고요. 그다음에 도표는 여기서는 다이아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스트럭처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면 뭐냐? 다시 말하면 상위 품목, 품목 중에서 이제 하위 품목이 있고 상위 품목이 있는데 그러한 상위 품목과 각 구성품과의 관계, 그리고 중간 조립품을 구성하는 부품군, 그리고 전반적인 조립 순서를 보여주는 모형도를 우리는 제품 구성 도표라 합니다. 여기 그림 7-2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 타던 세발 자전거의 조립 도표를 보여주겠습니다. 일반적인 제품 중에서 가장 좀 단순화되다 할까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이제 세발 자전거라고 하면 세발 자전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 부분 1, 2, 3에 해당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가 있어서 그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덩어리는 앞바퀴와 흙바지와 호크 요 세 가지가 또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요 한 덩어리가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정 나사를 가지고 그 위에 부분과 그 아래 부분을 갖다가 연결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그 여러분들 세발 자전거 탈 때 우리 핸들이라고 하는 그 핸들 부분하고 그립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잡는 그거를 우리가 그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나와 있는 오른쪽 의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바퀴, 오른쪽 바퀴하고 왼쪽 바퀴가 붙어있는 뒤쪽이죠. 뒤쪽에 하나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앞 덩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들 위쪽 덩어리. 이 세 덩어리가 이제 모아져서 결국은 세발 자전거가 구성이 되는데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을 때보다도 이런 모형들을 안 만들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떤 부품이 어떤 부품과 조립이 되는지 또 어떤 순서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지는 대한 대략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공정 흐름 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건데 이런 공정 흐름 도표는 중요한 게 바로 5가지의 공정 분석 기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합니다. 작업 5가지 공정 분석기호라는 것은 그 그림 7-3에 아래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가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형태를 가지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표시한다. 그 다음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검사라고 하는 것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지연되는 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지연되는 것은 영어 스페링의 딜레이의 약자 D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잠깐 우리가 저장되는 것. 저장되는 것도 이제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것도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거는데 거기다 T자를 쓰면 temporary 저장이고 P를 쓰면 permanent 저장인데 이제 그런 건 떠나서 여기서는 저장하면은 삼각형을 갖다가 거꾸로 모여놓으면 우리가 저장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의 공정 분석 기호를 가지고 작업 대상물의 흐름이나 또는 작업 대상물의 움직임을 상세하게 나타내주는 도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공정 흐름 도표라 한다. 근데 그 공정 흐름 도표에 그 5가지 기호를 해보면 작업이라고 하는 것 동그라미를 빼놓고 나머지 이동, 검사, 지연, 저장은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고 생산적인 활동은 동그라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공정 흐름 도표를 그려봄으로 해서 비생산적인 활동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결국은 그런 비생산적인 활동을 줄게 되면 공정의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공정 효율성 분석에도 이런 공정 흐름 도표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안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할 때도 이런 공정 흐름 도표를 고려보면 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림 7-3을 잠깐 보면 공정 흐름 도표가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여기 그 거리가 나와 있고요. 그 첫 번째 걸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검정색 부분이 이동에다가 검정색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동이라고 하는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공정 설명을 보세요. 프레스로부터 작업장 장수로 지금 이동이 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삼각형 거꾸로 된 삼각형에다가 까만색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저장 또는 보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도 이동이고요. 네 번째까지 한번 봅시다. 네 번째는 기계에 대해서 작업하는 거니까 작업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동그라미 형태가 작업이죠. 그래서 지금 그림 7-3을 보면 작업이 몇 번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루어지고 있고 이동이라고 하는 게 참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인가요? 그래서 오히려 작업보다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장이 한 번 있고요. 딜레이는 현재 없는 상태고 우리가 지금 네모 상태가 검사가 한 번 있는 상태가 되어서 현재 이 공정 흐름 도표를 보면 지나치게 이동이 많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공정 흐름 도표라고 명명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제조 구매 의사결정에서 make or buy decision입니다. 어떤 품목은 구매하고 어떤 품목은 밖에서 살 거냐. 자동차라고 하면 자동차 중에서 가장 해야 할 자동차 중 어떤 게 있어요? 껍데기, 자동차의 프레스 공정은 자동차 회사 반드시 하겠죠. 그러나 엔진은 사실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면 가장 좋아. 왜? 엔진이 가장 부가가치가 크고 자동차의 엔진이 핵심 부품이니까 핵심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면 자동차 회사라고 하기는 조금 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삼성하고 롬 쪽에서 했던 대구에서 만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을 전부 다 일본 회사 엔진을 갖다 쓰죠. 닛산 거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회사라고 하면 껍데기만 만들고 나머지 부속품하고 엔진을 가장 중요한 부품을 지금 우리가 사다가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하면은 모든 엔진을 다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모른다고요?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CC가 낮은 자동차의 경우는 엔진도 다 만들어요. 엔진 다 만들어요. 근데 CC가 큰 CC 아마 그랜저급 이상은 아마 대부분이 엔진을 미국산 엔진을 하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타이어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타이어 회사가 지금 3개가 있는데 3개 회사에서 갖다 쓰든가 또는 현대 같은 경우도 이제 CC가 큰 뭐 제네시스급 이상의 경우는 타이어를 다 우리나라 타이어를 쓰지 않고 미쉐린 타이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부품은 회사 자체 제작하고 어떤 부품은 할 거냐 이런 걸 결정할 때 바로 어떻게 하는 게 비용이 싸냐. 뭐 현대자동차에서 타이어 공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고 하면 타이어 공장을 져야죠. 또 타이어를 만들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타이어를 만드는 게 또 내가 사오는 것보다 비용이 꼭 저렴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산 능력입니다. 생산 캐파가 있느냐 없느냐 여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드는 것이 잘 만들면 내가 만들어야 될 것이고 외부에서 만들면 다른 하청 공장이나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게 더 품질이 좋으면 사야 되는 거죠. 납기도 내가 잘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못 지킨다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와서 하는 게 납기 잘 지켜서 하면 사와야 되는 거죠. 신뢰성. 어떤 부품이 일정 기간 동안 고유한 기능을 발휘할 확률인데 그 신뢰성이 내가 만드는 게 신뢰성 있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조하는 것이고 오히려 사오는 게 신뢰성 있다고 하면 사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 제품을 만드는데 전문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지만 전문성이 다른 회사가 더 전문성 있다고 하면 내가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제조할 건가 구매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정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품 특성에 우리가 적합한 공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빵을 만드는 공장하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볼펜을 만드는 공장하고 또는 무슨 맥주를 만드는 공장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하고
또 설탕을 만드는 공장이 각각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그림을 보면요, 요 수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표준화입니다. 뭘 표준화했느냐? 공정이라고 하는 게 신축적이냐, 신축적이라는 얘기는 표준화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신축성이 없다, 전용이다라고 하면 표준화가 높은 거예요. 표준화 정도가 높은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량을 보면 생산량이 많으냐 적으냐. 그래서 생산량이 적고 표준화 정도가 낮은 것, 표준화하기가 힘든 것, 매번 달라야 물건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결국은 프로젝트 공정이 맞다는 얘기죠. 공정의 형태가 표준화 정도가 이 정도이고 생산량이 이 정도면 묶음 생산 공정이 맞다는 얘기죠. 반면에 표준화 정도가 아주 높고 표준화 정도 높고 생산량, 수율량이 많으면 연속 생산 공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정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특성하고 공정의 특성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결합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공정의 유형을 보면 아까 그림에서 나왔던 것이 첫 번째로입니다. 프로젝트 공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수업 시작할 때 대우조선 해양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선박 제조라고 하는 것이 프로젝트 공정의 대표입니다. 프로젝트 공정 대표예요. 그거 이에 건축을 아파트 단지 걷는 것도 프로젝트 공정에 해당이 되고요. 신제품 개발하는 것도 아주 복잡하니까 이것도 프로젝트 공정에 해당이 되고 항공기를 제조하는 것. 여러분들 A308인가요? 프랑스 에어프랑스 만든 그런 그 비행기 보면은 몇 천억 또는 거의 1조 대가 되죠. 비행기 한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항공기 제조 또는 선박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공정의 대표적이고요. 이 프로젝트 공정은 그냥 만들어 놓고 시장에 사가는 게 아니라 고객의 주문이 들어와야 제품 생산하는 거예요. 내가 그 1조가 되는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안 사가면 그 만든 회사가 버팅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프로젝트 공정에서 이용되는 제품은 반드시 뭘 수반한다? 고객이 주문이 이루어져야 시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공정 관리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 전체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예를 들어서 배를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배를 짓는다고 하는데 쉽빌딩 배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걸리는 게 큰 배 같은 경우는 2년씩 걸려요. 2년씩.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의 완성과 관련해서 개별 작업들이 있는데 그 개별 작업들을 디컴포지션 분리 이제 나누어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개별 작업에 대한 순서를 결정하고 또 순서가 결정에 대해서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갖다가 총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공정 관리에서 주요한 관리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정은 이제 묶음 생산 공정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배치 프로덕션 프로세스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단속 공정, 인터미턴트 프로세스라 하고요. 그다음에는 잡샵 공정을 합니다. 잡샵. 잡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잡이니까 요 잡샵도 이제 오픈 잡샵과 클로즈드 잡샵이 있는데 양복점이 잡샵의 일반적인데요. 양복점은 오픈 잡샵의 일반적입니다. 완전 그것은 이제 주문 제작에 이루어지는 거죠. 한 사람 치수를 재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단속적인 끊는 거죠. 단속적인 시간 간격에 따라서 그룹화하고 묶음을 우리가 영어로 배치라고 하는데 배치 단위로 생산해서 고객의 주문량에 따라서 소량 생산하는 게 바로 우리가 묶음 생산 공정에 대한 것인데 이런 묶음 생산을 하게 되면 묶고 소량 생산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효율성이 어떻다? 낮은 효율성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묶음 생산 공정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인쇄업, 책이 하나 들어오면 책이 들어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책이 들어오면 또 같은 유형의 책들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하는 거니까 인쇄업에 해당이 되고요. 제과업, 제빵 같은 과자 만들고 하는 것도 제과점도 해당이 되고요. 또 기계 제작소, 공작소라고 해서 고객이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기계를 제작하는 건데 그 기계 제작소도 묶음 생산 공정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음 생산 공정에서 어떤 장비들이 주로 이용하느냐? 범용 장비를 이용합니다. 범용 장비 영어로 우리가 General Purpose Machine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공작소에 가면 드릴도 있고요. 선반 레이스도 있고요. 그라인딩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런 그라인딩, 선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범용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저런 제품도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공작소나요. 그런 어떤 그 기계 제작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숙련공입니다. 숙련공이라는 것은 장인 반열에 올라갔다는 얘기처럼 오랜 기간 동안 경험과 체험에 의해서 어떤 노하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숙련진 노동력 이용이 필요한 상태가 바로 묶음 생산 공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품 수량의 변화에 매우 유연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그 흐름이 제품에 따라서 왔다 갔다 A, B, C 라인으로 가는 게 어떤 경우는 A, B, C 라인으로 가지만 어떤 제품은 뭐 B, C, A로 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홀류적 흐름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고 제품은 다 각각 다양성을 갖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재고나 일정한 품질 등의 통제도 어려운 것이 특징이고 특징은 제품의 표준화가 낮고 소량 생산에 유용한 공정 형태가 바로 묶음 생산 공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대량 생산 공정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mass production process라고 하는데 대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 형태로는 대량 생산 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자동차 만드는 공장 가봤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프레스 공정이 있죠. 프레스 공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얼개를 찍어가지고 그래 이제 엮는 작업이 프레스 공정이에요. 프레스해서 자동차 모양을 만들죠.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도장 공장에 가죠. 페인트 칠하는 그 도장 공장에 페인트 통에다가 넣었다가 빼서 열 처리를 했다가 다시 페인트 통에 들어갔다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런 페인트가 아름다운 색깔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들어진 그런 그 자동차 얼개에다가 이제 기스가 나지 않도록 중간중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엔진을 탑재하고 문짝을 하나씩 탑재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프레스 공정, 도정 공정, 그 다음에 탑재 공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다른 게 가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 바로 대량 생산 공정인데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 45초만 자동차가 하나씩 뚝뚝 완성이 돼요. 그러면 자동차 만드는데 45초가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동차가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간격이 45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차 프레스 공정부터 시작하면 뭐 3일인지 이틀인지 하루인지 이상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성이 되는데 대규모 시장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이 바로 대량 생산 공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량 생산 공정의 중요한 것은 생산 라인의 밸런싱이 중요합니다. 어느 쪽이 일이 밀리고 어느 쪽이 일이 여유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생산 라인을 갖다가 균형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대량 생산 공정을 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한 제품을 계속 만드는 거니까 효율성이 있다. 또 단위당 원가가 절감된다. 그리고 동일한 걸 계속 우리가 보는 거니까 제품 통제가 용이하다. 또 납기 속도가 중요하다 이런 것이고요. 단점은 높은 장비 비용이 든다. 이제 그런 제품만 만드는 전용 공장이기 때문에 장비 비용이 많이 든다. 인적 자원은 많이 이용하지 않죠. 뭐 되게 요즘에는 뭐 오토메이션 공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수 이용하게 되고 수요 변화에 대해 대응이 어렵다. 한번 만들어진 라인이 결정이 되면 뭐 매번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 변화에 대한 플렉시빌리티가 적다. 그 다음에 개인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 요구를 거기에 반영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 생산 공정, 영어로 Continuous Production Process가 되는데요. 이건 화학이나 제지나, 뭐 제지는 종이 만드는 거죠. 맥주 공장이나 철강 공장, 전자 공장, 전화 공장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연속 생산 공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고도로 표준화된 일용품을 대상으로, 일용품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죠. 일용품을 대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정 형태가 연속 생산 공정이라 하고 이 연속 생산 공정의 하나가 바로 장치산업입니다. 장치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공정을 고르시오 하면은 뭐라고요? 연속 생산 공정을 고릅니다. 그래서 장치산업은 자동화가 높다. 고도로 표준화된 제품 생산이다. 작업자는 이제 기계가 다 알아서 하니까 결국은 장비를 감시하고 장비를 우리가 뭐 좀 메인터넌스 이런 걸 이제 결국은 작업자가 할 일이다.
연속 생산 공정의 장점은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고 단점은 유연성이 낮은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공정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공정 선택을 할 때 의사결정의 일반적인 고려 요인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6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 여건입니다. 시장이 저가품의 대량 시장이면은 라인 공정입니다. 라인 공정. 저가품의 대량 시장. 그 다음에 소량 시장이면은 단속 공정이 되는 것이고요. 고가품의 단일 시장, 선박 같은 경우는 프레트 공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장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의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은요, 라인 공정을 하는 게 앞에 나와 있던 이 프레트 공정이나 단속 공정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라인 공정을 까는데, 라인 공정을, 예를 들어서 반도체 라인이다 하면 반도체 라인을 까는데 상당한 많은 자본이 들죠. 반도체 라인 하나 까는데 5조가 든다, 뭐 이런 것처럼, 뭐 철강 공장 같은 것도 라인 공정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돈 뭐 엄청 들죠. 아마 현대제철 옛날에 당진 그 공장 한보철강 하던 게 이제 현대제철 넘어가는데 뭐 그 처음 만들 때 보면 뭐 5조가 들었느냐 10조가 들었느냐 하잖아요. 뭐 그 몇십 년 전에 하던 비용인데 불구하고 노동력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 관점에 보면 프레트 공정하고 단속 공정이 값비싼 숙련 노동자를 이용하고 라인 공정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값싼 미숙련 노동자가 해도 큰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공정 선택할 때 관리 기술이 얼만큼 많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원자재 이용 가능성과 가격은 어떠냐, 그 다음에 공정 및 제품에 관련된 기술 상태가 이런 것들 6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우리가 가장 적합한 공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 공정 전략에서 공정을 선택할 때 본질적으로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동태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제품 구조를 보면요. 제품 구조가 소량 생산 낮은 표준화 개별 제품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형태로 소수의 주요 품목 대량 생산 형태로 대량 생산 높은 표준화로 흘러가고 공정도 잡샵 홀류적인 흐름에서 단절된 라인 공장 묶음형 공장으로 다음에 조립 라인 공정으로 연속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제품의 구조라고 하는 거하고 공정 구조가 이게 일치하면 대각선상에 위치합니다. 이걸 우리가 헤이즈와 휠라이트라는 사람이 프로덕트 프로세스 매트릭스 즉 제품 공정 행렬이라고 칭했고 공정과 제품 간의 관계를 갖다가 행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표현한 게 바로 제품 공정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공정 행렬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좌측에서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보면은 이 좌측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우측에서 그게 얘기고요. 그래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제품의 수명주의가 전개되고 제품 구조도 개별 제품의 소량 생산부터 표준 제품의 대량 생산으로 다 이동이 됩니다. 행렬상의 공정 측면도 이제 그 수직으로 보지만 공정 형태가 잡샤로부터 연속으로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정의 상태를 보면요. 공정 상태 보면은 요 위에 있는 상태고 요 위에 있는 상태가 있는데 요 대각선상에 위치할 때가 가장 제품의 구조와 공정의 구조가 맞아서 일반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요 대각선상의 우측에 있는 경우는 신축적인 거, 마케팅 지향적인 회사는 요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생산 지향적인 회사는 이 대각선상의 아래측을 들게요. 다시 말하면 이 아래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공정이 앞서간다는 얘기죠. 그 제품보다 공정이 앞서간다는 얘기는 그 공정이 훨씬 더 기계와 자동화가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공정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느냐? 생산 원가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뭐가 많이 들어요? 그런 시설을 만드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상에 위치하면은 그냥 차별화되지 않은 것이고 대각선상보다 위축에 오기 때문에 보세요. 행렬 상단 위동절을 했으니까 신축적인 걸 했으니까 하단은 효율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마케팅 지향적인 회사라고 하면은 그 대각선상의 위축에 속하는 것이고 생산 지향적인 회사, 공정을 더 앞서간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대각선상의 아래측에 위치한다. 여하튼 간에
이러한 제품 수명 주기와 공정 수명 주기에 따라서 제품 공정 행렬상의 대각선상에 어디에 위치할까? 대각선에 위치하면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회사라고 하는 것이고, 대각선상보다 위치에 위치하면 마케팅 지향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의 고객의 요구에 더 부응하려고 하는 회사이고, 이 대각선상의 아래에 위치한다는 얘기는 공정이 앞서가는 거니까 결국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신축적이지는 못하죠. 고객의 시장 요구에 반응에 더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는, 다시 말하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무슨 원가? 생산 원가를 절감하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전체적인 시설을 투자하는 데는 더 많이 들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공정계획 수립입니다. 공정계획이라는 것은 이러한 앞에서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제품이나 구성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일련의 문서들을 우리는 공정계획을 한다. 그래서 공정계획이 어떤 게 공정계획이냐? 청사진이 공정계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부품 설계 도면, 자재명세에서 공정계획, 이런 것도 이제 공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량 생산이나 연속 생산하는 경우는 조립 라인이나 공정 설비가 설치되는 후에 공정계획이 개발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묶음 생산의 경우는 생산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 혹은 생산될 부품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공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이다. 반면에 프로젝트의 경우는 공정계획이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상에 제시된 각각의 활동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컴퓨터 지원 공정계획은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공정계획을 개개인 소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제 컴퓨터에 자동화된 전문 소프트웨어를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영어로 CAPP, 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 즉 컴퓨터를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공정계획이라 명명한다. 우리가 이번 장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교시인데요. 공정설계가 뭐냐? 공정설계는 제품의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게 바로 공정설계다. 이런 공정설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공정을 선택하기 전에 제조할 거냐 구매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고려하는 비용, 생산 능력, 품질, 납기, 신뢰성, 전문성 등이 있다. 공정계획의 수립의 결과로 얻어지는 산출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제품이나 구성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명시하는 일련의 문서인데 그 문서는 공정계획이라고 칭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공정 유형을 사람에 따라서 또 책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하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프로젝트 공정이라는 게 있고, 묶음 생산 공정이 있고, 제품 생산 공정이 있고, 연속 생산 공정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7장 1강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형성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제조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데 고려되는 요인과 고려가 보는 것은 뭐냐? 비용이냐, 신뢰성이냐, 전문성이냐. 1번, 2번, 3번은 다 우리가 make or buy decision의 중요한 고려 요인인데, 4번 수요량은 비교적 꼭 고려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형성평가 2번 문제입니다. 장치산업은 다음 중 어떤 공정 형태에 속하느냐? 장치산업, 아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는데, 프로젝트 아니고 묶음 아니고 대량 아니고 바로 연속 생산 공정이 장치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